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어떻게 적응을 하게 되는지와 그 구체적인 징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기간에 생리적 적응 중 생식기계 적응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자궁은 임신 후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자궁의 성장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생리기간에도 증식기에 해당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장기들을 증식시킨다는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궁의 크기, 무게, 길이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자궁의 혈류 증가로 성장하는 태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응인 거고, 12주 이후에는 복강으로 올라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 시험에도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12주가 되면 이 골반강을 벗어나서 복강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자궁이 골반강 안에서 점점 커지면서 어딜 누르게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성생식기를 공부하셔야 이런 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해부생리에서 여성생식기 올려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자궁이 이렇게 있고 앞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빈뇨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중기 이후에는, 여러분 임신 중기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을 얘기해요. 333으로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월에서 3개월이 전기,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 출산까지를 마지막 3기, 그래서 말기라고도 불러요. 임신 말기. 이런 기준을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기가 되면 3개월이 넘은 거기 때문에 12주 이후에는 복강으로 올라간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방광을 압박하는 게 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에는 빈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기에는 빈뇨가 없어요. 임신 3기가 되면 크기와 무게가 당연히 증가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광에 약간의 압박을 가할 수는 있긴 해요. 그것 말고도 복부 대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정맥의 활류가 감소된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또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척추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가운데쯤 있으면 복부 대동맥은 보시면 거의 척추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대정맥은 보시면 약간 사이드에 있죠.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궁이 굉장히 커지면 이 밑을 누르겠죠. 동맥은 심장에서 뿜어지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무게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정맥의 경우에는 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활류에 문제가 생겨요. 자궁 압박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궁을 이쪽으로 치우치게 눕게 되면 역시나 워낙에 자궁 증대가 심해서 여기 정맥 부분을 누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측위로 누우라고 합니다. 좌측위를 함으로써 정맥 활류를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맥의 혈액의 활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서는 좌측위, 임신부 좌측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신 38주, 40주쯤 되면 태아의 머리가 골반에 걸치게 돼요. 이걸 태아 하강감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가 여러분 검상돌기예요. 흉골의 끝부분, 연골 부분이 검상돌기거든요. 그 부위까지가 딱 올라가는 시기가 자궁저부가 36주예요. 이 시기 이후에 자궁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떨어지냐면 아기 머리가 골반강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궁 위치가 여 위에서 뚝 떨어져서 최고 위치에서 이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대략 38에서 40주쯤에 떨어지는 것을 태아 하강감이라고 불러요. 36주 상태에서 위에 검상돌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횡격막을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 자궁이 커져서 호흡에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태아강감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자궁저부가 이만큼. 그러면 그만큼 호흡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태아하강감의 대표적인 증상이 호흡의 완화예요. 호흡이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태동이 줄어듭니다. 애기 머리가 골반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애기 움직임이 좀 줄어든다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얘기. 그래서 태아 하강감 잘 알아두시고요. 자궁경과는 어떻게 적응하느냐, 분만 시 태아가 나올 수 있도록 부드럽고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구조, 출산하려면 잘 늘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런 구조로 변화한다는 거고,
6, 8주 정도에 저렇게 변하는 걸 굿델 징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궁경관이잖아요. 혹은 자궁경부, 기억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굿델 징후, 기억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점액이 형성되는데 어떤 점액이 형성되냐 하면 좀 끈끈하고 단단한 형태의 점액이 만들어져요. 프로게스테론이 풍부하게 분비되면. 여러분이 이런 호르몬을 좀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점액이 마개를 형성해서 균들이 자궁경부를 못 들어오게. 뭘 위한 거겠어요? 네, 태아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진통이 시작되게 되면 경관이 개대되면서 저런 점액이 나오겠죠, 밖으로. 그래서 혈액성 점액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 혈액성 점액이 뭐냐? 이슬. 이것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꼭 알아두시고요. 이슬이 배출되고 난 후 이후에는 보통 분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분만의 전구 증상으로도 이 이슬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슬이 뭔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네,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증가, 계속 증식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관 분포로 질의 확장과 비대, 또 커진다는 거죠. 6, 8주쯤에는 질이 자주색을 띠는 것을 체두익 징후라고 얘기해요. 혈관 분포가 늘어나면서 좀 자주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 자주색 다 뭐예요? 지읒자죠, 지읒. 그리고 체두익은 지읒에 요거 하나 얹은 거잖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치읒, 지읒. 아, 체두익 징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굿델이 경부였잖아요. 자궁 경부의 변화, 굿델, 질의 변화, 체두익, 자주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 분비물 증가와 점막의 두께가 증가해서 질 분비물이 증가하고 점막의 두께도 증가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pH가 좀 더 산성화됩니다. 3.5에서 5.5로 조금 더 산성화돼서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에스트로겐 영향인데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질 내에 글리코겐의 양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글리코겐 좀 기억나시나요? 글루코즈의 간의 저장 형태가 글리코겐이었잖아요. 아무튼 질 내에 글리코겐이 증가해요. 요것을 가지고 젖산균 혹은 뭐 유산간균이 젖산을 만들어냄으로써 질 내가 산성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더 산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여성보다 산모가 더 산성화되면서 박테리아 감염 예방을 좀 막을 수 있긴 한데 글리코겐이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곰팡이균의 이름이 뭐냐? 네, 칸디다예요. 칸디다. 그래서 칸디다 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이것도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제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백색의 질 분비물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그게 백대야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왔던 적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백색의 질 분비물이 분비되는데 그것이 백대야다. 그렇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난소 역시 혈류 공급이 증가해서 크기가 증가해요. 그리고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란이 안 됩니다. 배란이 중지되고 임신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포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도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유방 역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예민해지고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임신 16주경쯤에 대략 4개월이죠. 4개월쯤에 전초유가 분비되는데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되게 되는 거고요. 산후 2, 3일 정도의 점도 높은 노르스름한 초유.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분비되는지. 초유는 산후 2, 3일에 점도가 높고 노르스름한 초유가 분비된다. 여기에는 이뮤노글로불린 A가 많이 섞여 있다. 계속 알려드리죠. 수동면역. 길면 10일까지라는데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7일에서 10일 정도. 초유는 이뮤노글로불린 A도 그렇지만 단백질도 많고 소화도 잘 되게끔 도와준다고 해서 초유는 꼭 먹으라고 권유하게 되는 거죠. 전신적 적응의 위장관계를 먼저 보시면 임신 초기 육모선선자극 호르몬 HCG 기억하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이거의 영향으로 입덧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심과 구토가 굉장히 심해요. 육모선선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냐 하면 태반에서 분비가 돼요. 태반이 자리 잡고 증식하는 동안 양이 늘어납니다. 보통 12주까지 맥스를 찍어요. 최고치에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12주까지 이 입덧이 굉장히 심한 거고 그 이후로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꾸준히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 영향으로 좀 줄어든다.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잇몸 충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혈장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뭐 그런 원인에 의해서도 추경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의 경우 식도관략근이 약화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시면 대략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분문, 유문이라고 들었었잖아요. 분문관략근이 약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궁이 증대되면서 자꾸 압박하잖아요, 위장을. 그다음에 음식물이 역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여기를 계속 압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그러면 음식물이 역류하게 되면 음식물에 뭐가 있어요? 위산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스마리가 생기는 겁니다. 네, 가스마리 증상도 호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소화기계를 굉장히 저하시킵니다. 소화기계 기능을. 그럼 프로게스테론 때문에도 그 다음 12장으로 내려가는 이런 속도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영향으로 임산부들이 가스마리 증상, 식도 역류랑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게스테론 영향으로 소화기계가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장 속에 가스 등이 차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변화를 보시면 임신 전과 비교해서 혈장량이 굉장히 늘어요. 아무래도 태아에게 영양과 산소를 주려면 이 혈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50% 증가하고 적혈구도 당연히 늘어야겠죠. 아이한테 산소를 줘야 되니까 25에서 한 30% 절반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혈장은 증가하는데 그에 반해 적혈구는 좀 적게 증가해요. 반 정도. 그러다 보니까 희석이 생겨서 생리적 변이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빈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생리적이란 말은 병적이지 않다는 얘기 앞전에도 알려드렸었죠. 정상 성인에서는 12, 13g per 데시리터 이하면 보통 빈혈이라고 하는데, 임산부들은 11g 이하여야 빈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헤마토크릿도 보통 38에서 43 정도 프로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5% 이하를 빈혈로 봅니다. 이건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랬죠.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나중에 기초간호학 이런 부분에서 알려드릴 내용이고요. 하여튼 헤모글로빈은 이 정도 수치가 정상, 헤마토크릿은 이 정도가 정상. 임산부에게서는 혈액적 희석이 생겨서 이 정도로 감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박출량은 30에서 50% 증가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혈장이 증가했으니까. 심박수도 분당 10에서 15회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 생각해보세요. 다 대부분 증가했어요. 그쵸? 증가하지 않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소화기계 기능 감소 제외하고는. 그리고 혈액 응고 요소인 피브리노겐이 혈액 응고 요소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이 피브리노겐이 특히나 임신 말기에 증가합니다. 7개월 이후에. 왜 그러냐면 출산을 준비한다는 건데, 출산 후에 출혈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태반이 뜯겨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출혈이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브리노겐 혈액 응고 요소를 증가시켜서 출혈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나올 시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호흡기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회 호흡량이 30에서 40%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흉분의 근육이나 연골이 잘 이완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임신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이런 반응들을 이끌어서 호흡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궁 저부가 36주 정도의 9개월이죠, 대략.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상돌기까지 위치에 올라오면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알고 계세요, 같이. 비뇨기계를 좀 살펴보면 비뇨기계는 임신 1기에 증대된 자궁이 방광을 압박해 빈뇨가 발생한다. 앞에서 알려드렸고, 그래서 2기에는 좀 완화가 되고 3기에 태아 하관관과 다시 빈뇨가 발생할 수 있다.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이야기예요. 알아두시고요. 신장으로의 혈류량 당연히 늘어나요. 혈장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방광의 긴장도가 감소해서 수용량이 2배가 됨. 근골격계를 보시면 태아가 성장하면서 복부가 잘 늘어나죠. 신전되어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이게 됨. 그러다 보니까 요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분만까지 프로게스테론, 릴락신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골반 관절의 이완과 운동이 증가해요. 릴락신 호르몬은 관절 연골에 이완을 가져오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골반이 출산할 때 잘 열리게 도와줘요. 문제는 그런 원인 때문에 오리처럼 약간 뒤뚱거리는 걸음이 생길 수 있고,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잘 안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져서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피부계를 살펴보시면 피부계는 임신기간 중 피부가 변화하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임산부들은 색소에 침착이 발생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흑선과 임신선.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흑선은 복부에 생기고 임신선은 복부뿐만이 아니라 유방이나 엉덩이 등에 다 생길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임신선은 튼살 같은 거예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 임산부의 배에 여기 가운데 좀 거무튀튀한 선이 보이시죠? 네, 요렇게. 요게 흑선입니다, 흑선. 임신선은 여기 배에 약간 튼살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가슴 주변, 엉덩이 주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튼살처럼 생긴 게 임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흑선이랑 임신선이랑 어떻게 구분하냐? 단순합니다. 흑선은 글자가 적잖아요. 임신선에 비해서. 그쵸? 임신선, 흑선. 그래서 하나짜리가 흑선이고 여러 개짜리가 임신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쉽게 암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내분비의 생리적 적응을 보시면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계속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거를 분비해서 황체가 유지되고 태반을 통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태반 락토겐 등이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의 기능은 황체가 유지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지 않으면 황체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생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육모가 자궁 내막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요 호르몬을 분비해서 황체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하지 않고 계속 자궁 내막이 두터워진 상태로 임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반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고 이 외에도 태반 락토겐 이런 호르몬도 분비하게 되는데 태반 락토겐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인슐린 저항성을 좀 높인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인슐린이 어떤 기능이 있어요?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저항성이 높다는 거는 혈당을 높인다는 얘기죠. 혈당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엄마의 혈당을 올려서 아기에게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 기능이 태반 락토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는 호르몬입니다. 면역계를 살펴보면 임신기간 동안 염증 반응과 식균 작용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해요. 왜? 신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하지만 특이항원에 방어하는 반응은 억제가 된대요. 엄마의 면역체계가 아이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억제시킨다고 해요. 왜? 아기는 결국은 엄마가 자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비자기라고 하잖아요. 내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남에게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아 역시 내게 아니잖아요. 비자기로 인식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준다고 하는 거죠. 대사 부분을 보면 당연히 임산부는 체중이 증가합니다. 임신기간 동안 총 9에서 10kg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쉽게 외우시면 되죠. 10kg 전후 정도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초기에는 체중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 이후에 체중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말기에 좀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총 10kg 정도 찐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한 달에 몇 킬로 찌는지도 시험에 나왔었고 한 주에 몇 킬로 찌는지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임신 중기 한 달 얼마나 찌는지, 일주 얼마나 찌는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요것만 알고 계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보세요. 10kg 찐다고 했죠. 그리고 3개월은 안 찐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6에서 7개월 정도의 살이 찔 거잖아요. 그러면 6으로 일단 나눠 볼게요. 6개월에 나머지 10kg가 찐다고 생각해 보세요. 6, 1은 6, 그러면 4kg가 남고 6, 6, 36, 대략 1.6kg가 찌게 되죠. 1.6kg. 한 달에 1.6kg가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한 달에 얼마나 찐다고 나오냐? 1.5에서 2kg 정도가 찐다고 나옵니다. 자, 한 달은 4주죠. 이걸 4로 나누면 400g이죠. 그래서 일주에 400g에서 500g 정도 찐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외우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지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요것만 알고 계시고 임신 초기엔 찌지 않는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냥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백질은 굉장히 필요한 영양분이죠. 임산부에게. 왜 필요하냐? 임신 중 태아 발달, 유선과 자궁 조직 등 모체 조직 증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 단백질이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당연히 태아 성장도 안 되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 출혈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응고인자의 대부분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 출혈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보다는 뭐 14에서 15g 정도 이상 섭취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무기질이 뭐예요? 칼슘이죠. 예, 태아의 뼈와 치아, 그리고 임산부 자신이 계속적인 필요를 위해 칼슘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인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시험엔 칼슘이 잘 나와요. 마그네슘 역시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근육경련과 관련된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경련이 생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적혈구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분이 필요합니다, 임산부에게도. 그리고 또 추가로 임신 3기가 되면 태아가 간에 철분을 저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조금 혼동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책은 철분은 임신하자마자 혹은 임신 초기부터 먹어도 된다는 책이 있고, 예전 책들은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7개월 이후, 그래서 임신 말기에 철분을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책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게 좀 대세예요. 옛날 책 기준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지문들도 잘 읽어보시고 무조건 하나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유두리 있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장된 철분의 약 6분의 5는 임신 3기 동안에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철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까 드렸죠. 엽산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영양분과 달리 엽산은 임신 전부터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임신 전 6주 이전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 엽산의 기능은 세포 분열에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태아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신경관 결함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엽산 결핍성 빈혈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엽산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기간의 생리적 적응 부분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는데, 여러분 시험에 제가 강조드린 부분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 생리를 좀 아셔야 돼요. 여성 생식기에 대한 좀 공부도 하실 필요가 있고, 내분비기에 대한 좀 이해도 필요해요. 그래서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신에는 어떠한 징후가 있고,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지 좀 살펴볼게요. 크게 추정적 징후와 가정적 징후, 그리고 확정적 징후로 나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확정적 징후가 단언컨대 많이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추정적 징후랑 가정적 징후가 나머지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그 외에는 그냥 확정적 징후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추정적 징후랑 가정적 징후는 외우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좀 까다로워요. 그나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추정적 징후는 보통 주관적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가정적 징후는 조금이나마 객관적 증상이다라는 걸 상기시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추정적 징후 먼저 살펴보시면, 인부의 주관적 증상으로 무월경, 입덧, 피로감, 그리고 빈뇨, 유방의 민감성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월경을 하기도 하고 태동을 느낀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여기에 주관적 증상으로 해서 추정적 징후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가정적 징후를 보시면 임신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객관적이란 얘기죠. 골반 내 장기가 변화해요. 그래서 자궁이 커지고 연화되고 복부가 증대되는 거죠. 누가 봐도 커지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복부가 임신 5, 6개월처럼 막 부풀어가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징후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궁의 수축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궁의 수축은 거의 확정적인 징후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일부 인부들은 임신하지 않아도 느낀다고 해요. 자궁이 수축되는 느낌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이긴 하지만 확정적이진 않은 징후다라고 해서 가정적 징후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자궁 수축이 브렉스톤 힉스 수축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간혹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잠깐 살펴보시면 불규칙적이고 무통성의 자궁 수축을 브렉스톤 힉스라고 합니다. 보통 임신 중기부터 말기까지 간간히 생길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반응이고, 이 브렉스톤 힉스가 임신 말기에 생기면 보통 가진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가진통과 진진통을 구분하는 법도 배우실 거예요. 아, 이게 가진통일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정적 징후는 임신이 확실한 거예요. 태아의 심음이 들린다는 건
확실한 거죠. 애기 심장음이 들리는데 애가 임신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아 심박수는 분당 120에서 160회, 이런 횟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동, 애기가 움직였다는 것도 당연히 확정적 징후입니다. 초음파 엑스레이로 태아가 확인되는 것 역시 확실한 거죠. 확정적 징후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HCG, 아까 뭐라고 했죠?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오답이에요. 얘가 측정됐다고 해서 임신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포상기태라고 있어요. 포상기태에서 이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일반적인 정상 임산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요. 포상기태는 절대 임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정적 징후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임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정적 징후는 이 정도예요. 확실히 확인된 상태. 추정적 가정적 징후 외우셔도 좋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확정적 징후만 외우셔도 된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